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주옥정 권영 박사의 서재. 자, 수능 우리가 킬러 문항에 대해서 요즘에 좀 많은 화두가 되고 있죠. 먼저 저번부터 사실은 제가 이런 강의를 좀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9월이 돼가니까 우리 학생들 원서를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사실상 이렇게 유튜브를 짧게나마 이렇게라도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매우 바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잠깐 시간을 쪼개서 제가 킬러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화면을 종료하고요. 6월 목표 93 문제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킬러 문항을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지금 대형 학원들이나 지금 이제 국어 전문 학원들을 보면 문제들을 만들어내죠.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풀게 만드는데 그 문제는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왜 어렵냐? 배운 문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배웠다는 것은 사고력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예전부터 언어를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의 지금 언어 문제를 접하는 어떤 마음가짐은 어떤가, 또 언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면 되는 게 수능 언어의 영역의 게임입니다.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를 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암기하듯이 꼭 집어서 그런 문제 유형을 많이 접해서 그 문제 유형을 접한 경험치 값을 갖고 문제를 푸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문항, 비문항 어떤 그 문제가 와도 내가 이 문학, 비문학을 떠나서 이 텍스트가 갖춰져 있는 기본 논리를 알고 그 기본을 통해서 내가 응용을 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그 응용력을 갖고 문제를 푸냐가 다른 겁니다. 저는 벌써 언어 강의한 지는 정말 굉장히 오래됐는데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원래부터 언어 강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보면 이제 이게 국문과 나온 선생님들과 문창과 나온 선생님들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물론 다 문창과 나왔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강의하는 언어는 기본을 가르쳐주고 그 기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논리력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다음에 성장을 시킨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것은 문맥이 문학이, 비문학이, 텍스트가 쓰여지는 방식을 알면 이게 이제 국문과 문창과의 다른 점이거든요. 문창과의 국어전문학원에 문창과 나온 국어전문학원에 국문과를 나온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국적으로 로직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문제를 풀려면 꼭 그런 문제와 대동소이나 경험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모든 걸 다 풀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형학원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냐, 그 문제들을 자꾸 만들어서 고가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능의 패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물론 초반에는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리키는 능력에 따라서 이 더딤을 얼마나 빨리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냐는 선생님의 몫이고, 이것이 한번 응용력을 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지면 문의 창작의 원리, 글이 써지는 원리, 비문학, 문학의 원리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 학생은 굉장히 강해지는 게, 어떤 작품이 오든 어떤 비문학 텍스트가 오든 이 학생은 다 풀어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31번부터 6월 목표 34번 신데요.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 이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배우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어떤 원리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보면 꼭 이거와 같은 로직과 경험치가 없다 그래도 전반적인 글이 쓰여지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거 문제를 풀 수 있냐 볼게요. 우선 자, 문제부터 볼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가나. 볼게요. 문제부터 그냥. 가나. 우리가 보시고요.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다음에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상 문제죠.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장을 볼게요.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제목은 조지훈의 맹세입니다. 조지훈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승부죠. 조지훈은 어떤 시인이냐? 청룡파 시인이다 정도는 기본적인 걸 갖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겠죠. 고3 정도 됐으면. 고1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운율과 리듬과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운율과 리듬과 이미지가 만나서 뭐가 되냐? 시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는데 의미의 덩어리가 된다. 근데 그 의미의 덩어리는 상징화된 의미의 덩어리다. 그러니까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된다. 자, 간단하죠?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보면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랴. 만년이 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바위가 뭔지는 모르겠다. 그 뜻이 만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겠지. 그 사람들 그치? 그 다음에 바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우선 이게 문맥적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넘어가요. 괜찮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랴. 자, 여러분들이 요 지금 텍스트를 딱 접했을 때 시, 어도 텍스트니까 국어는 다 텍스트로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가 보입니까? 감각적으로 지금 차짓고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싸늘한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됩니다. 바이거 뭐가 뭔지, 만년이 뭐가 뭔지 이걸 내가 안 배웠으니까 뭐 몰라도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가 쓰여지고 문맥이 쓰여지는 구조를 보면 싸늘한,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일까? 감각적으로 빨리 찾으면 빨리 보여요. 뜨거운. 그러니까 싸늘한 거는 바위야. 뜨거운 건 가슴이야. 근데 지금 화자는 싸늘하다, 뜨겁다라는 것을 지금 중첩시켜서 뭘 더 강조시키고 있냐? 뜨거운 가슴을 강조시키고 있는 거야. 그럼 뜨거운 가슴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보자. 국어는 다 생각하는 거예요. 학종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고 생각의 갈래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어떤 식으로 성장되는지가 다른 거지. 다 국어는, 언어는 생각입니다. 뜨겁다, 가슴, 뭐냐? 자, 그 다음에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 반대되고 있어. 글이 써진 게 싸늘한 뜨거운 가슴 나왔지. 창백한 꽃송이야.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어? 깨물어 피 터진 입술이야. 그러면 화자는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를 얘기해 주는 것과 아니면 깨물어 피 터진 입술을 얘기하고 싶은 것과? 깨물어 피 터진, 항상 중요한 건 뒤에 나와. 주인공은 뒤에 나오는 거야. 앞에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를 통해서 깨물어 피 터진 입술을 강조하는 거야. 중첩을, 반대 강조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알잖아, 그 사람들은. 강조라는 게. 그러면 깨물어 피 터진 입술이 뭘 의미하는가? 뜨거운 가슴하고 일맥상통하잖아. 이건 굉장히 피가 낭자하고 굉장히 이거는 감정이 많이 전이가 되고 이입이 되는 거야. 뭔가 굉장히 주관적이야, 지금 이 화자는.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부어놓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라. 해가 돋는 것은 상승의 이미지야. 그치? 그런데 죽어간다는 것은 상승과 하강을 교차시켜서 죽어가리라 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시키고 있어요. 시를 읽을 때는 문맥과 문맥의 의미를 서로 비교하거나 중첩시키거나 대조시키거나 우리가 강조시켜서 어떤 의미가 더 파생이 되는지 그 잉여 파손의 이미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글을 쓰는 원리야. 그러니까 국문과 나온 선생님들처럼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 법칙에 맞추는 게 아니라 문창과 나온 선생님, 다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 저의 경우는 글을 쓰는 사람이나 작가의 경우에서 말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원리대로 어떻게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떤 텍스트가 나왔다 응용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이게 왜 킬러 문학인지 난 모르겠어요. 자, 사랑하는 것. 본론 나와.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타이러도 이게 중요해. 흰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너무나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치?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얘한테는. 이 신한테는. 이 화자한테는.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한 주인공을 내가 나타내려고. 의미를 나타내려고.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요. 너무나 그 이미, 너무나 그 객체 대상이 존귀한 거야. 그래서 나는 울 만큼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존귀한 거라고. 마음 가난하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내가 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 님을 통해서 내가 승진하거나 내가 그 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속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아주 순수한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보이잖아. 그치?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여기가 중요해. 아픈 가락. 아까 문맥에서 문장에서 우리가 문제가 나왔잖아. 휘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모침을 입은 듣는가. 자, 그럼 이게 아픈 가락이 의미하는 게 뭔지 내가 볼게. 바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에게 자랑스럽게 내볼 화자의 자부심? 약간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남을 우리가 이제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를 좀 들면 돼. 내가 이제 선생님이 한 20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육을 시키는지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가 보여. 그거는 어디에 보이냐? 정말 애가 하고 싶은 거에 응원하는 부모가 있고 애는 하기 싫은데 부모 욕심이 투사가 돼서 그걸 시키는 부모가 있다. 근데 여기서 임은 뭐야? 정말 내가 순수한 마음에서 임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임을 사랑해서 내가 뭐 승진을 하겠는가? 내가 임을 내가 활용해서 이용해서 내가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이 적절합니까? 안 적절해.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치생과 서름을 담고 있다. 순수하게 아픈 가락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 나오잖아. 어떤 거야?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란 말이야.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 뿐 그러잖아. 이 피가 사람들이 솟아오른 대나 피 흘린 것에 흐느끼는 이 흐느낀다는 게 흐느끼잖아. 이 피의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무침을 임을 듣는가. 이게 가락이야. 누구의 가락이야?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희생과 선업을 담고 있는 가락이지. 대나무에 서는 임의 뜻을 잊어? 잊어? 아니지. 더 강조하고 있는데 뭘 잊어? 피리의 흐느낌에 호응하면 화제야. 억울하면 중요한 게 임이야. 이 임을 둘러싼 의로운 사람들이야, 나야. 여기서는 내가 아니야.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임한테 가는 거니까 4번도 틀려요. 부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달한다? 아니지. 가장 적절한 몇 번이야? 32번에 2번인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상을 만들어서 정보를 뭐 말로는 뭐 다 공개하고 학생을 위한다지만 대형학원이 장사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막아놓는 거야. 근데 진짜 교육이라는 것은 막아서 내가 너한테 모의 주듯이 그렇게 던져서 너가 먹어야지만 되는 게 진짜 교육이 아니라 진짜 교육은 뭐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 그러면 자, 볼게. 시 더 분석해야지.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모든 거 다 있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시되는 날까지 굉장히 진정해. 이 진정한 것이 너무나 이미지로 보면 구구절절해. 요즘은 사실 이런 시대는 아니죠. 그죠? 그 숲이, 그러니까 진정성은 이때 조용히 자기 마음을 좀 숨기는 거지. 여백의미가 있어야 돼. 나는 그걸 더 좋게 생각해. 근데 이 지금 조지훈의 맹세는 굉장히 구구절절해요. 그 숲이 대사가 다시 재될 때까지. 수시 다 탔는데 그것이 대사라서 또 재가 된다니까. 얼마나 구구절절해. 못 잊을 모습을 어이하이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끝나는 거예요. 조지훈의 맹세 정말 맹세네. 정말 맹세야. 거룩한 맹세. 님을 위한 맹세. 나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님한테 가겠다는 맹세야. 자, 이 시는 굉장히 구구절절해. 오케이. 뭐가 어려우니 이게. 자, 그 다음에 오기원의 봄. 오기원은 서울예대 문창과 교수였어요. 자, 볼게요. 쓰는 게 약간 달라. 실험적이야. 저기 저 담벼락. 자, 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문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디스턴스 거리입니다. 지금 이 조지훈의 맹세 같은 경우는 물론 시에는 시점이라는 게 없지. 그냥 화자만 있을 뿐이야. 소설에는 시점이 있지만 소설은 다음에 얘기할게. 근데 이 디스턴트라는 것은 거리를 둔다는 것은 뭐야? 내가 한 발 물러서서 마치 소설을 치면 3인칭 관점에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1인칭 뭐 관찰자도 좋아. 관찰자 시점에서 보겠다는 거니까 먼저 이 시는 디스턴스 거리, 다시 말하면 관조 혹은 내가 좀 볼게. 약간 그런 지금 톤이 중요해. 어조가 톤, 뭐 무드, 그 다음에 리듬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저희 그 권영 박사의 서재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천천히 우선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그 글이 쓰여지는 원리를 알려면 몇 가지 단어를 잘 마치 그 무사가 나가서 전쟁할 때 몇 가지 무기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자 봐.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이 똥하나. 우리 집 개이 똥하나와 라일락과 별과 담벼락, 저 담벼기 맞을까? 근데 한번 읽어보는 거. 모두 약간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오면서 그래. 모두 이리와 내 언어 속에서라. 불협화음들이 다 섞였는데 어떻게 알아?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서. 너네들의 불협화음을 정렬할 것은 내 언어다. 이런 거예요. 이 언어가 뜻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유추해야 돼. 단벽은 내 언어의 단벽이 되고. 자, 이제는 내가 너한테 의미를 부여했을 때 너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처럼 김춘수 씨가 그런 게 있잖아. 단벽은 내 언어의 단벽이 돼. 그냥 라일락이 아니야. 라일락은 내 언어의 속에 와서 섰기 때문에 내 언어의 꽃이 됐어. 별은 반짝였어. 내 언어의 별에 반짝이는 거지. 개똥은 내 언어에 뜨여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마치 전지전능한 신 같은 애, 그치? 너희들은 자유롭게 서고 안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이 봄이 의미하는 게 뭘까? 똑같아. 의미를 찾아야 돼. 봄은 뭐야? 모든 것들이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희망적인 이미지인데 화자는 오기원이라는 시인이 쓴 시에서의 화자는 봄이라는 시에서의 화자는 어떻게 얘기해? 내 언어 속에 정돈됐을 때 새롭게 그것이 탄생하는 봄의 이미지가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봄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 피고 싶은 놈 꽃 피고, 입 달고 싶은 놈 입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는 거야. 내가 언어로서 소위 말하는 생명을 주었을 때, 줄 세우기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언어 안에서의 각자의 객체들은 자유롭게 된다는 거야. 봄이 여기서 이제 살짝 단전돼.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지. 봄이 자유인데 지옥이래. 꽃피는데 지옥이래. 여기서 뭐가 보여? 뭔가 결연한 의지 같은 것들이 보여. 그만큼 나는 내 언어 속에서의 자유를 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건 단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위시에서의 다른 점, 위시는 쌓고 가면서 뻥 터뜨리잖아. 말하고 싶은 거를. 나시는 뭐야? 오히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반전을 주면서 더 강조를 해. 이 부분들이 좀 달라. 그리고 나의 오기원의 봄이라는 시는 뭐야? 디스턴스,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곳이 안 피냐? 아니라는 거야. 반짝일 게 안 반짝이냐?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이 옳으면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 오기원의 봄이라는 시를 공부를 안 했어도 세상의 모든 시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 하지만 시라는 것이 더 크게 나가는 문학이라는 것이 더 크게 나가면 텍스트라는 것이 쓰여지는 논리가 있어. 왜? 우리의 언어는 말로서 말을 하잖아. 말과 글은 좀 달라. 하지만 어쨌든 생각으로서 말을 하고 생각으로서 글을 쓰기 때문에 국어라고 하는, 한국어라고 하는, 더 나아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속에서 형성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몇 개를 연습을 해서 기본기를 알아두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게 킬러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내가 볼 때는 킬러 문학 속에 들지도 못해. 다 풀 수가 있다고. 자, 볼게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 하잖아. 지금 비교하잖아. 적절하지 않은 거야. 가는 1년과 6년에서 물음이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1년과 6년에서 굉장히 물어보지. 그러면서 이 물음이라는 것을 강조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쥐 나갈 것을 뻥 터뜨리기 위해서 미리 밑밥을 깔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는 4년과 9년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4년과 9년 하면 가서 읽어봐. 강조하고 있잖아. 자, 볼게. 여러분들 이거 빨리 해요. 1, 2, 3, 4. 잃고라도 훗날까지 죽을 날까지 얼마나 강조하냐. 그 다음에 1, 2, 3, 4, 5 이거 6, 다 7, 8, 9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것도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되는 날까지 구습이 대사가 다시 될 때까지 어때? 강조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잖아. 응?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쉼표를 삼아 니든가 뭐뭐 해라 뭐 해라 디스턴스 뭐는 해라 이렇게 지금 굉장히 뭐 하고 있어요? 리듬감을 주고 있죠.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나는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대상의 효율성을 이게 보면 양면성이 뭐예요? 양면성이라는 것은 뭐냐?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근데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해서 양면성, 다시 말하면 거짓과 진실이 전혀 다른 거야. 이 양면성이라는 것은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거짓하고 진실하고 어떻게 섞여? 하지만 근대 철학에서는 거짓과 진실이 섞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거야. 이게 거짓과 진실을 확실하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야. 순간순간마다 다 다른 거야. 이건 철학적인 얘기고. 미안해. 너무 깊이 갔어.
그러면서 보면 양면성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조라는 거는 하나의 목표를 통해 가는 거야. 양면성이랑 둘이 다른 거라고. 얼굴이 달라요. 근데 나는 반복되는 행동의 대상의 효용성? 효용성이라는 것이 뭐니? 자, 이게 단어 뜻을 국어를 잘하려면, 그래서 우리 권현 박사에서 제 양쪽 지점에 오면 선생님이 일주일 내내 여기 있지는 않아. 선생님이 강의하는 데가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여기만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 약속을 정해서 오면, 지금부터 뭐부터 가르쳐? 언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술학원이나 일반적인 국어 전문학원에서 그걸 안 해. 내신. 그러니까 내신을 하더라도 언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효용성이라는 단어 아는 사람 손 들어가지고 효용성.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들 빤히 보이는데 효용성이라는 단어 잘 아는 학생들 아마 없을 거야.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효용성을 안 가르쳐. 근데 효용성이라는 게 뭐야? 쓸모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이제 문제의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봐야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다시?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할 대상의 효용성? 그러면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해서 대상이 쓸모가 있냐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의 쓸모는 뭐야? 이게 철학적인 거야. 이것을 문맥을 파악하면 국어를 잘하는 거, 이 문맥을 파악할 힘이 없으면 국어가 백날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기본기부터 가르쳐야 돼. 뭘 해야 돼? 본문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앞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 꽃피는 놈은 꽃피지. 근데 뒤에서 뭐 하고 있어? 내가 너네들한테 그렇게 안 해도 빛난 놈은 빛나고, 그 다음에 아지랭이고 싶은 놈은 아지랭이가 되고, 그 다음에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은 쓸모가 있는 효용성이 아니라 이것은 뭐야? 주체성인 거야, 주체성. 본인 스스로가 빛난다고. 쓸모가 있는 효용성이라는 건 뭐야? 뭐 이런 부분에서의 킬러 문항일 수 있겠지만 이건 킬러 문항이라서가 아니라 그 언어의 뜻을 문맥의 문학작품 속에 적용해서 이 안에서 이것이 잘 여러분들이 파악되냐 안 되냐 그 논리야. 그럼 여기서는 효용성이 아니라 뭐야? 결국은 제스에서 효용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주체성이 잘 드러나고 있잖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야? 4번이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킬러 문항이라서가 아니라 안 배워서가 아니라 단어의 뜻에 대한 정확한 뜻을 문학작품 안에 그것이 어떻게 문학작품 안에서 그 사전적인 의미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적용돼서 문학작품 안에서 구현되는지 구사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 그래서 다음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가나를 감상하는 선생님, 가는 부채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몸과 같은 세상에서 대상들과 함께 잘 누리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하는 화자일성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점을 보여요. 그치? 내가 이거를 가는 의미를 막 부여해서 내가 그 의미 안에서 내 생각만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건데 우리가 나시는 어떻게? 반대야.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부여하는 그 의미들, 그 구체적인 의미들이 중요한 게 단어에. 약간 반대지? 이 차이가 주변 존재를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돼요. 내가 타인을 만났을 때 타인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은 내 안의 것을 타인에게 투사되는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이 나를 통해서 본인의 것을 나에게 투사되게 만드는 것이 좀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할게 그냥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친구 많은 아이들 있잖아. 인기 있는 그 아주 인플루언서 같은 애들이 있잖아. 얘만 오면 사람들이 얘만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잖아. 걔 인기 많지. 왜 인기 많아? 얘는 절대로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 들어줘. 상대방의 얘기를 얘는 들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편하게 다가서는 거야. 내가 내 얘기만 많이 해? 절대로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무튼 그래. 자, 볼게.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가해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난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응, 왜? 어둠.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맹세. 나이화자가 지향하는 세상의 세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반짝이고 부를 거야. 왜? 지들 스스로가. 주체성을 갖고 효용성이 아니고 주체성. 가해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의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나타내고 있지 맞지. 그 다음에 가해 화자는 피마저 불어넣은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자유가 중요하잖아.
내 걸 자꾸 뭔가 강요하지 않잖아. 너네들이 내 언어 속에서 물론 서야 되지만 언어 속에 섰을 때 너네들은 다 개별적인 존재다. 부르고 뭐하고 뭐 할 것이다 얘기하잖아. 그치? 가해 여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구제함을 임을 기다리고 나의 하자는 잔뼈 아래서 봄 같은 세상을 대상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어? 공유라는 게 뭐야? 공유는. 여러분들 공유하잖아. 같이 나누는 거야. 근데 나의 화자는 공유가 아니라 개별적인 너네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 언어 안에서 너네들이 뭐 해라? 자유다. 근데 어떻게 말하잖아.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갑자기 반전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문대에서도 의미를 설명하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3번을 보면 디귿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의 자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것을 새로운 시도. 그래서 꽃피면 봄이라고 하자. 이것은 더 강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너네하고 나하고는 개별적인 내가 너네들한테 언어로 이렇게 줄 세우긴 해놨지만 내가 너네를 수능으로 줄 세우긴 하지만 이런 얘기야.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 개성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줄 세우기에 줄 세워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개성이 다 없어져? 그때만 수능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유한 것은 평생 가잖아. 그렇게 생각하라고. 자기 경험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갖고 있는 지식에서 생각하라고. 그거 아니야. 공유하려고 그래, 지금? 뭐야? 여기서는? 물론 이 문제 같이 볼게. 여기부터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처럼 33번, 5번 보면 세상을 공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인 거야. 이 문제가 처음 풀어보는데 나도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좀 미안한 게 수업을 하려면 준비해서 들어와서 수업하잖아. 근데 나는 준비하고 들어오지 않아. 그냥 이거를 생짜로 내가 생각하는 로직에서 이렇게 문제 푼다는 걸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나는 준비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공부 안 하는 게으른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안 보이는 곳에서 그동안 텍스트를 많이 읽지. 다른 것들을. 근데 이걸 준비해서 오지는 않아요. 왜? 설사 내가 내 로직이 틀려도 나는 그거 물론 선생님이 맨날 틀리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설사 한 문제 정도가 틀려도 그 틀리는 과정까지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로직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도 경험으로 하라고. 근데 틀리지 않아요. 웬만하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 풀어가는 그 살아있는 로직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해라. 물론 지금은 안 돼요. 나는 글을 쓰는 작가야.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야. 그러면 물론 문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글을 쓰는 다정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것을 알고 시작을 하면 킬러 문항이 아니라 킬러 문항의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거는 권영 박사의 서재에 와서 얘기하기로 하고 같이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문제 푸는 방법 선생님은 문창과를 나왔기 때문에 국문과 선생님들하고는 푸는 방법이 좀 다르다. 여기까지만 우선 얘기할게. 자, 다음 시간에는 비문학 어떻게 푸는지 갖고 또 로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 수고했어요.